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주차에 이어서 5주차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4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4주 정도의 여러분들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왔고, 이제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많게 길게는 3, 4주 정도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게 대한 부담은 없고, 이제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도 카톡이나 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더불어 다른 수업 똑같이 이제 이 이론적 수업이나 아니면 PPT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6주까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시나리오의 커멘트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 이 카톡과 이 문서상으로 여러분한테 피드백이 약하면 전화를 통해서 같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6주차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화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주 이후에도 화상으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편으로 가졌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팀별 수업들이 계속 디벨롭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과거의 진행 방법에 카톡과 단톡방을 통해서 코멘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자, 더불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나리오의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좀 더 다른 측면의 시나리오의 장르형 영화의 유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화면 구성에 대한 전폭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은 지난번에는 이야기 중심과 플롯 중심 형태의 유형을 이뤄졌다면 지금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의 기준에서 기승전결의 발단, 전개, 결말, 결정에 대한 부분들의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구성 방식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9개 작품들을 주루두루 보고 있지만 스토리텔링들에 대한 전체 구성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밋밋한 경향들이 굉장히 보였어요. 예술 영화여서 밋밋한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참 많은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주제와 작가의 의도가 얼만큼 심어져 있는지가 사실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요지였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난 한편으로 받았냐면, 과연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서 주제를 명확하게 담고 있는 건지, 또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전달되어졌는지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계속 깊이는 읽어보고 있긴 하겠지만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꾸 안 읽혀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사실 이번 주의 경우는 또 패턴을 바꿔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에 대한 다른 방식들을 구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 이야기의 등장이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볼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그 극영화의 대체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준했던 구성 방식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는 것. 원인이 발생이 됐으면 결과도 구성된다는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왕이 죽었다. 근데 왕비도 죽었다. 이 두 사건을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라고 연결하면 원인과 결과의 구성이 형태가 이루어지죠. 무엇이 일어섰으니까 무엇이 되었더라. 자, 이런 방식들의 형태의 유형들은 개연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시나리오에서는 많이 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편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주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지?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나왔었으면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잘 안 나타났다는 것이 이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흐름의 공통적인 항목들이에요. 또 목적이 뭔지, 주제가 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은, 주제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쓴 친구들 물론 더더욱 그렇지만, 주제를 안 쓴 부분들 더더욱 그렇지만, 쓴 사람들의 경우에도 주제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이 시나리오들에 대해서의 코멘트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결과와 원인식 개념이 접근죠. 왕비가 죽었다. 왕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거꾸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원인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스릴러나 공포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죠. 1팀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이 공포의 형태의 유형을 갖추고 있다면, 두 번째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원인식으로 접근해가면 오히려 서스펜스가 더 강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난 나름대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에피소드 구성인데, 원인과 결과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연성과 에피소드를만 나열하는 부분들의 구성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세 가지의 기법 중에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에피소드식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에피소드의 경우도 명확한 그 내부의 안에는 기승전결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홍상수 감독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주옥영이 나는 친구도 있지만 없지도 하겠지만, 홍상수 영화의 경우에는 지금 원인 결과와 결과 원인에 대한 구성 방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끌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내면적인 서로의 인간과 캐릭터의 갈등 속에서 원인과 결과들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누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피드백이 바로 옆에 있는 캐릭터가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 영화는 즉흥 연기를 토대로 해서 영화를 찍지만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상황극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이거에 준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본인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갖고 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 상황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 정하고 이야기의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중심의 성격, 스토리텔링 중심의 형식을 가져간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한테 더 득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여러분들 시나리오에서는 이 캐릭터가 보이지 않았어요. 캐릭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라는 거는 개성파의 개념이고 접근도 하겠지만 그가 나타나야지는 이 목표로서의 역할에 대한 주인공의 힘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지니까 자꾸 읽혀지지도 않고 끌려가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주제와 어떤 건지를 앞에다가 서두에 명확하게 적어놓고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 중심에 있어서 대사로 계속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영화는 비주얼에서 승부를 하자는 매체이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 특히 TV에서 아침 드라마의 경우에는 대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형식의 유형의 스토리텔링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영화는 비주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사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괜히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업 영화나 장르형 영화나 때에 따라서는 매체 영화의 경우, 기획 영화를 경우를 보면 대사 중심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설명이 쉽거든. 비주얼로 승부해야 되고 고차원적인 이주법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대사로 다 설명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사를 많이 없애라 하고 얘기한테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적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1993년도에 비행기에 추락되어서 이 얼은 산속에 빠져서 구조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생존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 시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이 시체를 먹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너무 죄책감으로 인간에 대한 죄책감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본능의 싸움을 그대로 내면 연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 근데 원인이 뭡니까?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중에 2명, 3명이 살았는데 죄책감에 빠져있다. 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얘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비록 먹었지만 나 자신의 명목을 영영하기 위해서 먹은 거고 그들은 나에게 생명력을 줬다라고 인하시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다음에 처세 원인을 찾아가는 아주 1990년 초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원초적 본능에서 여자가 사이코적 기질의 서스펜스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서서히 죽여가는 과정들인데 형사나 그 누가 아름다움의 미모 때문에 감히 거기 접근을 못하면서 범인과의 심증은 가나 계속 추리를 소설하면 돼. 처음에 스타트는 남자를 죽이면서 여자가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자가 범인이다라는 거를 관객들이 서서히 찾아가는 걸 그러니까 관객들한테는 이미 알려줘요. 얘가 범인이라는 얘기를. 등장인물에서만 모르게끔 이끌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연인의 결과시의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 형식의 경우는 에피소드 형식 구성이에요. 장선호 감독의 경마장 가는 길이 1991년도에 나왔던 건데 문성근이하고 강수현이의 이야기의 테두리 속에서 그 애매하게 경마장에 가는 것에 대한 밀당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하냐면 결과는 뭐고 결과는 뭐지? 원인은 또 뭐야? 라고 계속 질문들을 던져요. 경마장을 만든 이 장선호 감독이 그렇게 된 관계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욕을 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에피소드 구성이에요. 원인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영화거든요. 전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군복무원 입고 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야기만 그린 거죠. 이런 영화들을 관객들이 들어가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전쟁 영화를 기대해 왔는데 전쟁은 하나도 안 하고 서로 이야기만 하더라. 고민만 하더라. 내면의 갈등만 서로 하고 밀당만 하더라. 뭐 이런 건던 거죠. 이게 이제 에피소드 구성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구성 방식은 원인, 결과 원인, 에피소드 방식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요 시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쓰여지고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아까처럼 원인과 결과가 전체적인 구조의 세 가지 종류의 유형이라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거입니다. 3단계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승전결을 기에서 또 기승전결이 나눠지고 승에서 또 기승전결이 나눠지고 전에서도 기승전결이 나눠지고 기승전결이 큰 타이틀로 있고 작은 타이틀이 있고 소타이틀을 계속 기승전결로 다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단편영화의 집합체가 장편영화라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간다는 얘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중간, 끝이라고 발단, 전개, 결말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구조를 해갑니다. 이런 구조들이 대부분이 다 관객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보면 1단계 3막 구조에서 발단과 결말 부분은 아주 짧게 다루고 있고 중간에 전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쉬리의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처음에 서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근데 사랑을 나누는 이 여자는 북한 공작원이란 말이죠. 괘씸한 거죠. 사랑을 빌미로 접근한 거죠. 근데 나중에 진짜 이 여자가 사랑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암살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총을 맞아 죽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 삼막 구조를 갖고 있어요. 헐리우드 서사 구조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몇 번 때 되면 딱 화가 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나리오는 과학이다. 정확한 감정선을 계산해 가면서 철저하게 자로 재듯이 이 시점이면 관객들은 궁금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할 때 그거를 확 힌트를 주거나 또 이 시점에서는 슬픔을 한번 주거나 액션이 엄청 진행해가도 이 부분은 좀 쉬었다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가. AI가 그 시나리오를 쓰면 더 잘 쓸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편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은 시나리오가 잘 써졌다고만 해서 흥미가 딘진하고 관객들이 너무너무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세계에 풍요로움을 주지 못하면 사실 오래 못 가요. 그런 부분들의 개념을 접근하다 그러면은 자, 발단 결말 부분에 있어도 세분에서 전개 부분을 한번 세분해 보면 갈등, 위기, 결정이 또 나타나는 거죠. 갈등, 위기, 전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발단 부분을 봅시다. 발단 부분, 발단 부분을 보면 발단의 특성이 있어요. 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만들어내. 발단에서 극적인 사건 원인.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쓸 때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자꾸 비교해 보세요. 발단 부분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그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구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에서 좀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돼요. 또 발단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건지, 그 소개가 너무 연극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소개인 건지, 아니면 작품에 녹아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마지막 작품에 녹아나오면서 모르는 것 같은데도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아면미하게 둘러서 보여주는 거에 2분의 1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발단의 특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장소나 환경과 시기를 발단해서 소개시켜줘야 돼요. 발단. 자,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쭉 1신부터 15, 16신 쭉 펼쳐보고 이 부분이 발단이고 이 부분이 전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결말 부분이라는 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전체가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글자만 보이고 신만밖에 안 보일 거랍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구성들이 악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화를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거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잘 만드는 감독들을 대부분, 나도 사실 잘 못 만드는 사람의 감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깨우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래, 실제로 연기를 못하겠죠. 왜? 현실이 못 벗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단 부분, 도입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상으로는 통상 3신에서 5신 전까지가 발단에 속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신의 구성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대체적으로 소개시켜준다고 그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와 환경의 시기들을 간략하게 보여줌으로써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의 개연성들을 여기서 찾아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 쟤는 저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는 이제 발단이라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는 이제 갈등이라는 개념인 거죠. 갈등 구조는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갈등이 무언지를 한번 돌출을 시켜보세요. 갈등이 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갈등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럼 갈등이 없는 거예요. 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얼마만큼 시나리오상으로 녹아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어거지로 없으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러면은 그것 또한 관객 눈치챕니다. 안 됩니다. 갈등의 구조의 유형을 보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가장 보편적인 갈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9편 영화들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내가 뭘 했냐면 다 여기에 속해요. 개인과 개인의 갈등들이. 옛날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막 크리프 행어부터 데이브 뭐 이런 영화를 예를 소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영화들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또한 둘째는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의 유형의 갈등이죠. 나 자신과의 갈등인 거예요. 나 자신의 갈등. 이건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내면에 대한 연기들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성공하거나 개연성을 찾는다고 그러면 앞에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보다 그 성공률은 낮지만 성공에 대한 효과는 무지하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갈등. 지킬 박사의 하이드 씨라. 선과 악의 나 자신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셋째는 뭐냐?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갈등. 법이 만들어주는 것들. 많죠, 이런 거. 뭐, 화살.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택시. 이런 부분들은 사회법, 관습, 제도,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의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갈등 구조를 갖는 거예요. 송강호가 택시 드라이버로 출연하고, 송강호는 개인에 속하죠. 그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쪽 개념은 뭐냐죠?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갈등 구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정부, 개인과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갈등의 이야기 속에서 서스펜스들이 무지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갈등이죠. 재해의 영화라고 보죠. 재해의 영화. 홍수가 나서 그거와 싸움을 이기거나, 그죠? 뭐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죠. 뭐 그런 갈등 구조. 자, 앞으로 이제 갈등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발단 부분에 대한 특성과 갈등 부분에 대한 종류. 자, 지금은 절정을 달했을 때에 대한 결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절정에 달했을 때에 대한 결말. 좀 전에는 결정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자, 긍정적 결말, 해피엔딩, 부정적 결말, 언해피엔딩, 애매모호한 결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결론이 없는 채 끝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통상 첫 번째, 두 번째를 닫힌 결말이라고 하고, 세 번째를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요. 감독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을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숨겨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거죠. 3번의 경우가 예술영화가 이런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애매모호한 결말. 자, 지금까지는 이야기 구조의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과 끝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발단, 전개, 결정, 결말에 대한 기승전결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발단의 부분, 처음 도입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뭐가 있죠? 캐릭터에 대한 상황, 사건 등의 원인을 보여주는 경우. 두 번째는 인물 등을 소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 환경, 시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발단의 특성을 갖고 있고, 갈등으로 넘어가죠. 갈등이 하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갈등은 개인 갈등, 개인과 사회와 갈등,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갈등, 인간과 자연의 갈등,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의 갈등 구조는 무엇인지를 한번 글로 한번 써보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말도 열린 결말인지 해피엔드인지 언해피엔드인지 애매한 결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구조 형태 유형이었고, 자, 지금은 이제는 캐릭터 중심의 영화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과 함께 심리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만 썼습니다. 제임스 본, 람보,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팅에서 나타나주는 인간형, 그죠? 도식적인 유형의 인간형.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성각이 명확히 선을 그어져 있는 도식적 유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만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관객들은 심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둘째는 개성적인 인물의 형태의 유형의 성격, 캐릭터 성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장인물을 작성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들고 나이 만들고 직업을 왜 쓰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시나리오라도 등장인물의 연령대나 직업을 달리 만들면요, 모두랑 여기 다 바뀌어요. 엄청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를 보면 주제가 안 보이고 등장인물의 나열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텔링이 먼저 시작돼요. 시나리오 하나가 딱. 시놉시스도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먼저 썼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같이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오해하지 않고 빨리 이해가 되고 작품 만드는 사람들, 이거를 문학 작품처럼 일반 관객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주제와 작가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성격, 직업, 나이는 명확히 명시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인물의 성격이 심리 묘사가 나타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둘째는 개성적인 인물인데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죠. 자기 내면적인 갈등, 싸워야 마다하냐, 죽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징성 갖고 있는 인물형. 상징성. 뭐 대통령?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나오는 무단 해적들? 이런 특정 인물의 상징형 인물을 통해서 아예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구절절 대사를 설명하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쉽게 동화가 되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헐리우드 기법들이. 자, 사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사건 설정. 자,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면적 사건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 디벨롭 시킬 때 지금 사건의 설정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이 시나리오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기 이걸 대칭해서 찾아내보세요. 만약에 못 찾거나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들이 아직도 미비하고 디벨롭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면적 사건, 오해, 질투, 비밀, 계략, 내면의 사건을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건을 바로 우리는 내면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갈등 구조들 전부 다 이거 다 내면의 갈등. 될 수 있으면 내면의 갈등들을 많이 만들어줘야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외형적 사건. 외형적 사건은 교통사고, 천지개변, 그죠? 납치, 또 물에 빠짐. 이게 외형적 사건이에요. 외형적 사건. 이런 외형적 사건들의 불행 어떻게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보여주는 비주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나 장르 영화에서는 많이 외형적 사건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데 내면형의 사건들을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예술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로맨스 영화에서도 사실 내면적 사건에도 많이 사용하죠. 왜? 사랑과 질투의 내면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사건의 일정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같이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시나리오를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의 디벨롭에 결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하나둘씩 따져가면서 여러분들 요거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거 바꿔 그러면 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발전한 디벨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체를 잠깐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전체. 지금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자, 속도 조절. 사건의 속도 조절이죠. 어렵죠, 이 단어. 문제가 나도 하기 어려워요. 일관성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전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건의 일관성. 전환. 사건의 일관성. 사건의 일관성 하나하나만 갖고도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단일 하나.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을 만들어가면 이 사건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주인공 캐릭터가 목표가 뭔지를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화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자 얘기를 한 겁니다. 주인공의 목표는 뭐냐? 작가가 말하는 주제랑 부합하는 어떤 다루고 있느냐. 주제는 이건데 내용은 다르고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서스펜스가 뭐야? 서스펜스. 긴장, 기대, 흥미,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을 서스펜스라고 하죠. 사실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서스펜스를 느끼고 싶어서 영화관에 오는 거죠. 짜릿한 부분들, 박진감이라는 부분들. 근데 예술 영화에서는 이런 짜릿함과 박진감들이 굉장히 미모에 깔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은유법을 사용하게 되고 직설적인 수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남들이 보면은 너무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는 내면적으로 엄청난 많은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해서 믿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차원적인 테크닉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년생이거나 초급자일수록 보여주려는 비주얼 중심으로 이 시나리오를 박사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사건 얘기했듯이 외형적 사건들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외형적 사건은 일시적인 거예요. 공감이 덜해요. 내면적 사건이 오해, 질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영화는 더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을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게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체크해보세요. 당장. 체크가 안 되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화는 죽어있는 신화거든요. 죽어있는 신화. 내가 여러분들 하나한 사람 하나한 팀마다 죽었다라고 까고 싶진 않아요. 나 자신도 찾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여러분들 뭘 커뮤니티 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살고 먼저 공부를 했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단 나는 형식과 구조, 지금같이 말하는 서스펜스에 대한 뭐 당위성, 개연성 이게 뭔지 이런 부분들만 설명해 주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입시켜야 돼요. 작품을. 그러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 수업은. 자, 서스펜스 작용에 있어서 총 6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심각한 갈등이 발생이 되면 서스펜스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대한 상대역을 만드는 거죠. 주인공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서스펜스 작용됩니다. 조스 터미네이터. 조스 터미네이터는 나쁜 사람들이 강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얼마나 쫓기고 다니면서 서스펜스 작용돼서 잡히면 안되지 안되지 관객들은 계속 그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서스펜스의 시작입니다. 조스 마찬가지예요. 또 서스펜스가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냥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속합니다. 아예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낭떠러지야. 물론 외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낭떠러지.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내면 연기가 있을 수가 없죠. 몸의 영화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이면 휴머니즘적 접근은 있었으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서스펜스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스펜스를 구조를 만드는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액션 모험을 같이. 그 다음에 일부러 주인공은 어려운 선택을 해버려요. 그런 바람에 위험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오죠. 근데 그것이 개연성이 있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휴머니즘 접근. 타이타닉 같은 경우가 그거에 준합니다. 누구는 다 하려고 바둥바둥대면서 응? 자리 하나 메꾸겠다고 사람들 막 떨어뜨리고 자기 남을 죽여가면 자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디카프리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힘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선택하죠. 일부러 구조로 내려가죠. 이렇게 구조를 떡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스펜스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몰라요. 관객만 알게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고리 되죠. 등장인물이 뒤통수에 대고 도끼 들고 쫓아가는데 관객하고 도끼 쫓아가는 캐릭터만 알고 주인공은 몰라. 얼마나 서스펜스 작용됩니까? 심지어는 어느 영화관에서는 갑자기 어떤 그 관객 한 분이 야 도망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친 거죠. 극중인물한테 막 도망가라고. 그것도 보고 너무 웃겼어요. 다들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다들 웃고 난리 났었단 말이죠. 감정 몰입해서. 그게 바로 관객은 모르고 등장인물은 모르고 관객만 하는 현상, 이 몰입감. 또한 이제 복잡하게 교체되는 일들을 불길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로미오와 주리엣 경우를 마찬가지죠. 로미오와 주리가 열렬히 사랑하고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왼수 가족이긴 하지만 서로 사랑했었는데 아버지가 신랑감을 하나 딱 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교차가 만발하죠. 이런 기법들이 서스펜스를 무지하게 키운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TV 드라마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엑스 말콤부터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 구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만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에 대한 개념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 구조에 대한 개념. 그런 개념. 인물의 성격과 심리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셔야지 이 부분이 설명이 좀 가능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말콤 X라는 영화에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성격이 고정적이지가 않고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개성적 인물력. 어휴,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가끔씩 우리 영화의 스토리텔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잘못 사용하면 낙후되어져 있는 영화로 전락해버리죠. 뭐 그런 개념이 접근한 겁니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 인물이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들의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캐릭터의 영화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 서스펜스 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이제 드라마의 대본 분석에서 이제 이거는 쓰는 작가도 있지만 우리가 스탭들이 지금 4명, 3명부터 많게는 9명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기승전결에 대한 부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에서 스테이지 드라마에서 유래돼서 클라이막스과 안티클라이막스를 구분하면서 만들어졌던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이 구조는 지금까지 그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좋은 이론은 없었다라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생전결로 나눴다면, 자, 이건 이제 장편에 준한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식처럼 알려드리는 겁니다. 6시퀀스나 8시퀀스로 만들어지는데, 기는 아까도 한 것처럼 발단 부분의 형태의 유형이에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사건의 원인들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의 시기, 그 장소,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이 기에서 설명이 됩니다. 기에서. 그러면서 살짝 복선이 깔리면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승에서. 자, 이런 구조를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영화나 일본 영화는 연립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개의 주제를 가져가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같이 동시에 가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는 단일 주제로 가는 경우도 많고, 로드무비 같은 경우도 단일 주제가 많아요. 주제는 목표는 한 가지로 가는 거죠. 왜? 여기서 무모하게 여러 주제들을 같이 적용시켰다가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형상이 생겨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단일 주제로는 로드무비가 많이 속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단일 주제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친구, 조폭 마누라가 단순하죠? 조폭 얘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단일 주제. 단순하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조폭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캐릭터 분석, 엽기적, 이상적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장에서 캐릭터가 있죠.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성격들이 뭔지를 좀 체크를 해서 기입을 좀 해줘야 돼요.
그걸 보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 되죠. 잘 자꾸 해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제작이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컵이 날아가서 공중에 붕붕 떠돌고 있고 그거를 나는 쫓아가려고 그러다가 헤매다가 컵이 그대로 공중에 공중구행하고 있고 나는 그걸 쫓아가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갔다. 그리고 새가 날아가다가 나를 보고 전봇한테 부딪혔다. 그건 소설이나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비주얼 상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디벨롭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기 위해서 한 줄을 더 시나리오에 대한 이론 강의와 작품 명시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봤으니 많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시나리오가 이상해졌네. 자,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오늘은 그 양식들을 한번 쭉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팀이 있다면 필요한 팀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소품 공간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식들이에요. 컴퓨터 CG가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장소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양식을 가지고 자, 이거 장소별이고 이건 신별이에요. 회차별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대입시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식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또한 공간 소품에 대한 컨셉 이거는 아마 양식은 별거 없어요. 단 그 공간에 대한 컨셉들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공간의 중심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색조를 가져갈 것이며 부분 설정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장소별로 적어두거나 또 공유할 때 체크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 컨셉 아트 디렉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죠. 그 다음에 먼저 제작되는 소품들 양식이에요. 또한 세트가 있다면 세트 제안서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환경이 있지만 제작 소품에 관련 부분과 헌팅 리스트 좀 보여줄게요. 제작 소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양식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런 양식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작성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헌팅 리스트예요. 헌팅 리스트. 장소별 헌팅 리스트. 헌팅 리스트. 헌팅 리스트는 만들어졌다면 이제 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되겠죠? 보고서. 장소, 섭외지는 어디고, 어떤 기록을 했냐, 사진이냐, 비디오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는 뭔지, 영화 속에서 어떤 거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자, 세트냐, 로케이션이냐, 오픈이냐, 섭외자는 누구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같은 장소 중에 A, B, C 등급 중에 어떤 등급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담당자 이름이 뭔지를 적어서 여기다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그
그다음에 그 전기를 어떻게 따올 것인지, 인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자, 약도, 도착하는 약도. 그리고 이걸 나눠주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까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죠. 대본, 녹음 대본 리스트. 녹음 대본 리스트. 일시는 어떤 느낌들이고 어떤 느낌. 러닝타임 계산기죠. 러닝타임 계산기. 왜냐면 러닝타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러닝타임 계산기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닝타임. 그 다음에 스크립트 페이퍼. 자, 스크립트 페이퍼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잘 안 쓰고 있는데, 스크립트 페이퍼의 경우는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편집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단편이니까 아유 뭐 이게 필요해 뭐 하긴 하겠지만, 쓰는 버릇을 둬야지 됩니다. 아시죠? 스크립트 페이퍼, 신 넘버, 컷 넘버, 그 다음에 시작되는 탑과 끝나는 점은 어디인지, 카메라 포지션은 헤드라인으로 어떻게, 인물 두 개, 요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적어두면 현장에서 그 이미지 라인이 안 튀고 컷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카메라의 위치, 배우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인지를 해두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는 몇 번 갔는지, 그 다음에 액팅과 다이얼로그는 어떤 건지를 체크해서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 스크립터 용지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 컨셉. 음악 하나하나에 대한 컨셉들을 잡아가는 거죠. 이건 이제 제목만 있습니다. 자, 업무 작업 일지. 그 다음에 일일 촬영 기록장. 한번 보죠. 일일 촬영 기록장. 이렇게. 사실 나도 잘 안 쓰는 경우인데, 이런 거 쓰면 현장에서 정말 좀 궁금하다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에요. 이렇게. 이 양식은 좀 오래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 플러스 알파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기록장. 뭐 이런 것들은 뭐 회의장. 기타. 날씨를 체크하는 부분들. 맞는 거 봅시다. 이렇게 봄날 가을 날씨. 일몰일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날씨, 기온, 일몰일출. 적어줘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는 장면들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부분들입니다. 자, 비품목이에요. 뭐 사였으면 뭐 접착제, 제거제까지 하나씩 쭉 이렇게 날아가면서. 왜냐면 현장에는 막 난리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사놓고 다 한 번도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되게 사적인 편지인 것 같습니다. 파일 표지, 이거 연출자들은 이렇게 캐팅 파일, 좀 뭐 파일 이렇게. 그다음에 콘티 양식이요. 한 개의 콘티 양식이요. 한 장에 한 컷씩 잡는 콘티 양식. 이렇게. 그다음에 4컷 양식. 이렇게 4컷. 컷이 4개를 동시에 작성을 하는 뜻이죠. 5컷 양식. 또 10컷 양식. 사실 10컷 양식은 잘 안 씁니다. 이거 갖고 뭐겠습니까? 뭐 웹드라마 이런 건 활용하겠죠. 모니터링 문서. 모니터링을 했던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또 수정단이 있어야 되니까. 연출 노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오늘은 몇 씬을 찍었는지에 대한 컨셉들을 명확히 적어라는 얘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와 스팀리스트죠. 감정 곡선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동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신별로 구분해가지고 자가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가 격리가 아니라 자가 측정. 너 얼마나 기뻐? 모르냐 하냐? 이렇게 올리겠다 내렸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이 쉽게 읽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등장인물표.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표, 씬넘버 벌거, 큐시니그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협찬 스케줄, 협찬. 왜냐면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쓰게 되면 협찬이 자동적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걸 중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처, 보조 출연 설정, 오디션 보는 장소들의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들 수도 있어요. 오디션, 에이전시 오디션 이렇게. 이거 옛날 자료라서 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 젖었네. 미안. 자,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 연출론, 페이퍼 봅니다. 그 다음에 배우 스텝들 군말 구조, 등장인물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캐릭터를 좀 더 깊이 얇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출팀과 제작팀의 노력의 각치라는 얘기죠. 인물 관계평 봅시다. 인물 관계평. 이게 잘 왜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계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분석까지 포함해서 캐릭터 분석 과연 누구 한민정 씨, 그다음에 캐스팅, 종합본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의상실, 번호표 의상실. 의상 일정표도 쫙 나름대로 정합니다. 언제 며칠 날이 필요한지 체크를 다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의상 담당이나 미술 감독 담당자는 이 양식들 다운받아 가지고 채워서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번 워크숍 3의 수업들은 앞으로 포트폴리오화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운을 받아갖고 좀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정과 구분표, 9월일정, 신별 굴정. 자, 이런 형식들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볼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용되어지는 제 영화의 경우는 이 부분을 많이 토대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페이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부분과 항목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제 10시, 아니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보여줬는데, 나머지 이제 75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15분의 경우에는 팀별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요구하면, 팀별 중에 요구하는 팀이 있다면 그 줌을 이용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조만간에도 지난주에 조편성을 했는데 이 조편성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조편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의 여부는 각 팀별로, 자,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각 팀별로 단톡을 통해서 계속 코멘트를 계속 주고 있죠. 이번 마찬가지로 단톡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자, 코멘트를 주고받다 보면은 바로 피드백이 원하시는 팀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원하면
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화상 채팅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하거나 유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주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15분에 대한 여유를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팀별로 가능하다면 지난번처럼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의 경우는 요즘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5주차의 온라인 강의를 시나리오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론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한 15분 정도의 여유는 여러분들 팀별로 단톡방이나 카톡을 통해서 서로 코멘트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시나리오에 대한 온라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